6개 구에 매입을 하셔도 된다. 강남을 비롯한 6개 구만 사시면 돼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어쨌든 삐띵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월세 얘기 나와서 그런데 건물은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둘 중에 시세 차익이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고 목적이 된 거죠. 그렇죠. 3, 4년 전부터 이제 시세 차익용으로 많이 매입하시고 실제로 시세 차익을 보고 파신 분도 많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3, 4년 전부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뜻은 혹시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침체가 있었고 3, 4년 전부터 건물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목적이 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임대가가 떨어졌죠. 리테일 상가의 임대가 빠지니까 건물 전체 임대 수익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 떨어진 비율보다 기준금리 대출금리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싸게 돈을 땡겨와서 요거밖에 안 되는 월세를 받더라도 괜찮네 라고 해서 많은 돈이 삐띵을 몰렸죠. 네. 그 저금리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나도 그렇게 샀는데 2년 있다가 내 걸 사줄 사람도 또 그렇게 또 사네요. 그러니까 다 은행 도움을 받아가지고 싸게 돈을 땡겨와서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사서 내가 받는 월세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이제 광풍으로 몰아치면서 이제 뭐 계속 거래가 되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뿐만 아니라 뭐 강남의 주요 어떤 중개 회사들의 매출액이 작년 22년도가 최고치예요. 매 20년보다 21년이 좋고 21년보다 22년이 좋고 계속 올랐죠. 예. 뭐 거래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니 이제 싸게 대출 땡겨와서 내 걸 사준 매수자한테 팔았는데 이제 그 매수자들이 없어졌으니 내가 팔 사람이 이제 팔 곳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래 건수가 줄고는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쯤 공합빌딩을 좀 사도 될까요? 지금 어쨌든 잠깐 좀 기다려보자고. 네. 항상 상승이 될 때도 보면은 주요 지역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선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까 제가 강남 3구랑 마용성 얘기 좀 6개 구 말씀드렸는데 이 6개 구의 건물 수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 사놓으면 특히나 약간 이거는 우리 가보로 그쵸. 집안 대대로 물려주겠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도 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증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건물도 똑같이 내가 죽으면 상속 또는 내가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해가지고 남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딱 독점을 해가지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빼고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하는 이 건물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비싸게 부르고 비싸게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보합장에서는 그냥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비싸진 않지만 싸지도 않아요. 그냥 정상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자금력이 좀 되시고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거나 또는 사옥을 목적으로 매입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근데 뭐가 주의사항이냐면은 지역, 입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결론은 6개 구에 매입을 하셔도 된다. 자가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대출을 적게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이자를 자기가 어떻게든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면은 어쨌든 삐띵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빌딩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책에 보면 가격을 보면 안 된다고. 이거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입지죠. 입지. 계속 입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네. 예, 위치를 봐야죠. 네. 그럼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거 못 바꾸니까. 딱 그 자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17년간 삐띵 중개를 하다 보니까 17년 전에는 강남이나 강남 외지역 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7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따져보니까 리먼도 있었고, 뭐 짜지구리한 어떤 글로벌 어떤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뭐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이런 큰
파동 어떤 큰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끝나고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져 있고요. 또 뭔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또 양극화가 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도 분명히 발생이 되지만 이 부동산의 가격의 양극화도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강남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고 덜 떨어지고, 오르고 덜 떨어지고. 이런 지역은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갈수록 입지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을 비롯한 6개 구만 사시면 돼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이 6개 구에서도 확장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한테 어디에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6개 구만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6개 구, 특히 성동구에 보면은 성동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네가 뭐죠? 서울숲? 그렇죠. 성수동. 성수동이 제 성동구에선 비싼 동네잖아요. 예,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그 동네가 갤러리 성수동인데. 앞으로 그렇죠. 근데 그 성수동의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옆 동네로 상권이 확장이 되겠죠. 그 확장된 동네 중에 하나가 송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고소영 씨가 뭐 샀다, 뭐 건물 샀다라고 해서 좀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던 동네인데 성동구에 그나마 덜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송정동이니까 이 6개 구 안에서 덜 오른 지역을 사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6개 구 안에서 내가 이제 꼬마 빌딩 살려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역대 최고 가격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시기나 뭐 아니면 이게 좀 이 가격이면 지금 그래도 저평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알 수 있는 뭐는 없을까? 아니면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6개 구는 언제든지 사라는 거는 6개 구는 지금이 가장 싸다. 예,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6개 구는 지금에 가장 싸다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고요. 6개 구는 지금에 사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좀 급매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급매물은 6개 구는 안 나올 거니까, 이분들은 나는 급매물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 6개 구 외에 다른 서울 지역 또는 경기도까지도 나는 검토한다. 그래서 경기도나 그냥 일반적인 서울 지역을 검토하시는 분은 그냥 내년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이런 핵심 지역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물이 나오면은 그냥 검토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꼬마 빌딩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뭔가 이제 아파트를 계속 뭐 2주택, 3주택, 4주택 이런 거 가는 거 굉장히 취등록세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꼬마 빌딩 인기가 만약 계속 된다면 꼬마 빌딩의 인기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세테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공유 지분을 매입을 하거나 또는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법인의 주주를 다 자녀분들에게 가족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가 제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인을 키우는 거죠. 뭐 이 법인 자산이 점점 커지면 법인의 가치도 커지겠죠. 그러면 이 법인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재산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세테크가 될 수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꼬마 빌딩이 좀 좋은 점이고요. 네, 절세효과.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꼬마 빌딩은 그냥 다 내 거잖아요. 전층 다. 그러니까 요걸 내가 뭐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아까 또 제가 갖고 있는 건물처럼 공실을 그냥 유지하더라도 냅두든 근데 막 타이나 같이 갖고 있으면은 아야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 신축을 하자 안 해. 공실을 유지하자 안 돼. 월세 내야 돼. 월세 받아야 돼. 그렇죠. 세입자 받을 때 뭐 300에 받자 400을 받자 피곤하죠. 피곤하죠. 근데 이제 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집합 건물에 구분된 게 있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이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세입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업종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재산이 얼만데 내가 지금 자산이 100억이야, 500억이야. 근데 내가 남 눈치 보면서 뭐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단독 건물을 원하는 거죠. 건물주 노력으로 뭔가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손을 보면서 뭐 내가 아파트 따지면 시행사이기도 하고 시공사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역할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내 거 내가 짊어지고 간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꼬마 빌딩에 좀 인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책 논리에 많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이게 어느 당이 집권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그냥 손바닥 뒤집어졌다가 터져왔다가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아, 진짜 공합이. 예. 3년 전에 제가 어쩌다 건물주는 없다는 책을 쓸 때 19년도에 쓸 때랑 지금 22년도에 발품파라 꼬마 빌딩이라는 책을 쓸 때랑 바뀐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게 뭐 ITI 정도? 뭐 요 정도 있는 거죠. 이 대출 규제. 예. 근데 이 대출 규제도 법인으로 사면은 또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 리스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잘만 사면은 쭉 가는 거고요. 내가 잘못 사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논리들 때문에 내가 고꾸라지거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좀 안전한 걸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막 투자하고 뭐 변동성이 심한 것도 투자하고 위험한 것도 투자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한 50, 60 넘어가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자산이 한 뭐 100억, 200억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 자산 지키잖아요. 딱 가두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안전한 곳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고 자산이 되시는 분들의 투자 패턴은 대부분 다 건물, 빌딩으로 오게 돼 있죠. 그게 안전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계속 외곽에 신도시 개발하면 또 만들어주고 또 뭐 등등등 하는데 건물은 딱 그 위치, 또 얘기 드리면 6개 지역, 딱 거기가 끝이거든요. 예. 그럼 낡은 건물 허물고 그 위치에 그냥 새 건물 지어지는 거지, 뭔가 확 바뀌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희소성이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친구들한테 좀 자랑거리도 되고. 옛날에는 강남에 산다라고 하면 어깨 힘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들, 저도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들 분들 중에 이제 나는 이만큼 벌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 살아 이랬는데 지금 뭐 주변에 친구들 다 좋은 데 사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난 어디에 건물이 있어. 그렇죠. 요즘엔 건물 하나 몇 개 있냐가 그렇죠. 중요한. 예. 너 하나 있니? 난 2개 있는데, 나 3개 있는데. 뭐 요런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그 과시욕도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요즘에 꼬마 빌딩 이제 건물주들 나이는 왠지 이제 가상화폐, 주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젊어졌을 것 많이 같아요. 젊어졌죠. 진짜 많이 어떤가요? 젊어졌어요. 20대도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이제 그냥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한 20대 중후반처럼 보여요. 학생 같아, 대학생. 건물 사러 오셨어요. 뭘로 돈을 벌었길래? 코인이죠. 아, 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300억 정도 있다. 근데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다른 부동산 회사들 가면서 많이 느꼈나 봐요. 그 당사자, 그분이, 그 고객분이. 그래서 코인 보여줬어요? 통장. 통장에 300억 찍혀 있는 통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모르다가 이제 좀 파셨나 봐요. 네네. 파셔가지고 그거 이제 다시 이제 황금해가지고 이제 다시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300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야, 나 이래가지고 건물 좀 사고 싶다. 라고 해서 샀나요? 예, 그죠. 어디 샀나요? 홍대도 사고요, 강남 쪽도 사고 해서 한 2-3개 사셨고 지금 또 뭐 사신다 그래가지고 뭐 또 준비하고 있고 뭐. 확실히 연령대들이 좀 젊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아파트를 또 투자하셔가지고 아파트가 뭐 한 40개 있다, 뭐 50개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죠. 요즘 이 어떻게 보면 건물주나 이 부자들 나이대가 젊어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부자분들, 그 금수저 부모님들이 빨리 물려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즘 시대에 이제 젊은 세대분들이 새롭게 돈을 부르 창출한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제 뭐 한 2-3년 전부터 아파트 증여가 많았잖아요. 그 아파트를 증여해줬어요.
그러면 증여받은 자녀분이 자기가 또 이제 소득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을 얼마 투자하면서 건물 사는데 대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공동담보 넣었죠. 증여받은 아파트를 자기 거니까 이 공동담보 넣으면서 대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건물을 매입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일찍 물려줘서 건물주가 된 거 그런 사례도 꽤 많고요. 또는 이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돈을 버는 방법이 옛날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이나 코인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사시고 부럽죠. 그런 분들 보면 나는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개업 하신 지가 17년 되셨죠? 예. 빌딩 중개 전문만 17년 이제 경력이 되셨는데 총 한 건물 매매는 몇 건 정도 하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거래한 거는 17년 동안에 한 100여 건이 넘는 한 140, 50건 되는 것 같아요. 140건이고 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중개를 실제로 한 거죠, 실무자로.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제 밑에 직원들 아니면 후배 팀장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돼. 야, 그럼 내가 같이 고객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매도자 같이 만나주고 매수자 같이 만나주고 하면서 어쨌든 제가 대표 명함을 내미니까 아니면 뭐 상무나 전무 명함을 내미면서 뭐 거기 보면 한 윗사람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도와줬던 계약까지 다 생각하면은 한 500건이 다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7년 동안 500명의 이제 건물주들 그쵸. 뭐 보셨거나 간접적으로 아실 텐데 그분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이분들은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아니면 이 부자가 된 이후에는 딱 봤을 때 뭐 미팅이든 밥을 먹을 때든 건물 매매를 할 때든 야, 좀 뭔가 다르긴 하더라. 예, 이게 다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다 자기 특색이 있잖아. 성격이 다 다르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쭉 생각해 봤을 때 제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분들의 이미지를 합쳐보니 작은 것들보다 큰 거에 더 그냥 이제 무게 중심을 두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들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항상 이게 조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뭐 이게 돈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거를 잡고 이득을 덜 보는 거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주는 거죠. 항상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자는 매도자하고 협상을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 협상을 하면서 자기가 취할 거 취하고 못 취할 거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협상의 달인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협상해 왔던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셨고 그 부를 가지고 또 건물을 매입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게 드는 거죠. 대표님이 일반 지인들과 좀 다른 부분인가요? 제 그냥 흔히 이제 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그냥 사회에서 만났던 일반 그냥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제 부자인 분들하고 차이점 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안 놓치려고 막 연연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잡을 거 잡고 항상 50일을 잡고 49를 버렸던 것 같아요. 예. 다 가질 수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거죠. 50일 가지면. 그냥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분들은 내 구조가. 대표님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삶이 있으셨는데 무일표에서 이제 건물주가 되기까지 20년 전 얘기네요. 20년. 네. 이제 20대 때. 건물주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셨다는데 그 과정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좀 건물주 가능했던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는데 알바를 해서는 건물주가 못 됩니다. 이야기 시작이 아르바이트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죠. 이제 힘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냐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빌딩 중개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빌딩 중개를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벌었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결과물이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을 차곡차곡 모으든 또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빌딩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테크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불리고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재테크를 작은 거라도 하면서 이 재테크도 돈을 불려주고 나는 근로소득
이건 자산소득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약간씩 덩어리가 돼요. 어떤 덩어리. 이 덩어리를 시드머니로 해서 건물을 사야죠. 예,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이 전 10년이 걸렸던 거고, 어떤 분들은 뭐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까 뭐 코인이라든가 주식 투자했던 그런 분들은 2, 3년 만에 그 돈을 만들어 오신 거고. 그럼 대표님은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아까 전에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빌딩 중개하는 일을 빠지셨을까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대표님 만약에 빌딩 중개를 안 빠지셨다면 어쨌든 빌딩 중개를 하다 보니까 부자분도 많이 만나게 돼. 생각이 깨이는 것도 그쵸, 있고. 맞아. 그분들 빌딩 중개를 만나게 하다 보니까 나도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렇죠, 맞아. 근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빠졌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달라졌겠죠. 이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예.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거든요. 저 대구인데. 그러세요? 저 대구 수성구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은 달 좋은 데 사셨네. 그때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도 수성구 황금동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성구 지산도. 그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 아니죠. 어쨌든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쪽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죠. 근데 이제 군대가 있는 사이에 알미버 터졌죠. 집이 쫄딱 망했죠. 군대 제대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빚잔치 했죠. 빚잔치 하다 보니까 집도 힘들어졌고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이에 뛰어들었다가 망하고 빚잔치 하다 보니까 제 개인 빚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빚도 갚고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일용직, 뭐 짜장면 배달도 하고, 뭐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냥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용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용직을 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겠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이만 먹은 거죠. 이제 20대 후반 지나고 31살 됐을 때 얘기예요. 31살. 31살 됐을 때. 지금 대표님이 47입니다. 네. 예, 그래서 31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대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그리고 자격증도 운전면허증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큰 돈이 오고 가는 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큰 돈이 오고 간다는 곳이 어딜까라고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좀 순진했나 봐요. 짜장면 배달을 누가 시켰어요. 근데 짜장면 배달을 이제 하려고 딱 하는데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닭장. 닭장에서 이제 골프 연습을 하는 분이 그 타석으로 짜장면 시킨 거죠. 그게 단골 고객이니까. 짜장 먹고 싶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짜장면 배달을 시켜서 저는 갔죠. 그래서 이제 타석에 딱 짜장면 놓고 얼굴을 딱 보니까 많이 본 분이에요. 어디서 봤더라? 단골인데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부동산 중개 회사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뭐 여유 시간에 나와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 시킨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골프를 치는 사람은 부자구나. 부자가 골프 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가 2003, 4년 이때니까. 그때면 진짜 부자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네요. 예, 부자였네요, 그분이. 아니, 지금부터 15년, 6년 전인데 골프 그때 치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어요? 그렇죠. 뭐 이게 대중 안 됐을 때니까 그때가 한 2005년, 2004년 이때쯤에 이제 그렇게 경험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인들은 좀 돈을 잘 버는 부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봤을 땐 주식, 부동산 중에서 주식은 내가 잘 모르니까 부동산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네? 라고 하고 그냥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을 하는 거 찾아봤죠. 뭐 이제 무슨 회사가 구인한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 근데 제가 그때 거주하고 있던 곳이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그 논현동 학동역 주변에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 고시원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왜냐면 교통비가 또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딱 있길래 지원을 했죠. 근데 그 회사가 빌딩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15년간 쭉 있었죠. 거기가 원빌딩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원을 입사해가지고 대표까지 하다가
내 회사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나와서 차린 회사가 삐띵로드 부동산 중개회사죠. 그 회사가 만약에 고시원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면 딴 회사 안 가겠죠. 되었을 텐데 인생이라는 게 참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의 단추가 있죠. 꿰매지는 맞아요. 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작은 포인트 하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아주 큰 뭐 이제 해일이 돼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 단추 하나 쉽게 꿰매지 마라. 명언이신데요?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명언이신데요?